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였어요. 그녀와 나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고 아무 여직원들에게나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싸구려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웠고 그 전까진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새롭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미스 최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본사에서 근무하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자천되다시피 한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와볼 일 없는 엉뚱한 근무지로 발령이 나버렸고 회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수행해야 했으며 물자도 모자라고 회사 내의 지원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의 부장만큼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 남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직원들까지 야근의 잔업을 매일같이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미스 채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자주 만났었고 저는 사내 직장 동료들과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날도 나는 늦게 퇴근하면서 지하철 빈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마침 다른 곳에 자리가 없고 딱 제 옆 한 자리만 남았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가면 모를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게로 다가오면서 매우 어려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렵게 꺼낸 그녀의 말은 지갑을 회사 책상 속에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비를 꿔달라는 말에 저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고 그녀는 제게 고마워하며 다음번에 꼭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그녀가 제게 작고 귀여운 편지지 안에 어제 빌려간 돈을 넣어서 돌려주었고 작은 쪽지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의미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나 또한 매우 오랜만에 제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라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따라서 들어간 카페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고상한 장식과 손님마다 개별적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자세히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고 뭔가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주는 느낌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이곳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혼자 1시간 정도 멍하니 생각을 정리하다 가는 곳이라고 했고 과연 그도 그럴 것이 커피며 분위기며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엔 이런 예쁜 곳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었는데 새로운 사람과 낯선 곳에 있으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록 약간 어두운 곳에서 보는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회사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묘한 분위기가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나와는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녀는 제게 매우 공손하게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깍듯하게 대했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여자라기보다는 부하 직원으로서 그녀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은 정말 모처럼 즐겁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1시간 정도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마치고 둘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둘의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서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종종 미세 채와 만나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 또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또래들보다 성숙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좋다는 말로 내게 관심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그녀의 미소와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그녀조차도 제게서 중년 남성의 여유와 포근함이 매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시간이 지나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결국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만남도 이어나갔고 회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종종 데이트도 즐기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가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두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꼬박꼬박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는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아내의 존재라는 건 제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어요. 미스 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와의 만남을 더 많이 요구했고 결국 어느 날은 회사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제게 안겨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순수한 감정에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가 나를 생각하는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가끔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녀는 제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녀를 타이르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관계의 끝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점점 그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의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본사에서 정치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를 다시 불러들이는 덕분에 미스 최와 떨어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미스 최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잘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난 이후로도 미스 최는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제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몇 년 만에 다시 제 차를 끌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체증이 싫어서 지하철을 이용했었는데 미스 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저는 미스 최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미스 최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좋은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제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여직원과도 사적인 대화를 절대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사적으로 만남을 갖고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도 해보았더니 잘못 걸렸다가는 제 인생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생각도 하긴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마음 맞는 여자랑 대화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꿈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네요. 가정에나 충실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 가족의 가장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식구는 3남매와 아버지, 어머니 5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관리사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 가장 많은 걸 떠올려 보면 두 분이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은 성실하게 다녔지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외도를 하느라 저희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속이 문드러져 썩어갔고 매일매일 부모님의 싸움 반복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무뚝뚝했고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지방의 외가 친척집에 방문하셨을 때 아버님은 화장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젊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아버지의 불륜 상대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오후 저희 남매에게 작은 방에 들어가 놀고 절대 거실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곧 그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1층 집이었고 예전에는 방음도 잘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소리가 방을 건너 저희 남매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동생들에게 이불 속에 들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애써 그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방에서 동생 둘과 셋이 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막내 동생이 배가 고프다며 떼를 부려 저는 잠깐 아버지 몰래 주방으로 가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옛날 저희 집은 주방 옆에 화장실이 바로 있는 구조였어요. 제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챙기려는 사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던 상간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본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안방에서 달려나오는 쿵쿵거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방에서 기어나와? 이런 똥물에 튀길 더러운 녀석아. 저는 아버지에게 맞으며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빌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며 작은 방 문 앞에서 여동생 2명은 엉엉 울었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순간을 더 이상 기억하기 싫었는지 기억의 필름은 거기까지만 저장되어 있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뜬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생각해봐도 왜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때린 것도 자기 자식들 버젓이 있는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오거나 하루 이틀 안 들어오시더니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더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렸던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면 집에 돈도 끊긴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와 동생들과 평온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에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어머니를 한껏 쏘아보며 이혼하자. 앞으로 너와 네 새끼를 꼴도 보기 싫으니 이혼만 해주면 난 내 갈 길 갈게.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못해 절대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너하고 그냥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이혼 못해.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질세라 큰 소리로 쏘아붙였고 결국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3남매는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를 때리지 말라고 울며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 셋이 울며 매달리자 짜증을 부리며 나가면서 신발장을 걷어차 부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도 치가 떨리고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를 회상하며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 다짐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저희 3남매 먹여 살리겠다고 소일거리부터 막노동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찾으셨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눈을 뜨기도 전에 밥상 차려 놓으시고 나가셔서는 저녁 늦게야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두 동생들 학교 가는 거 챙기고 집에 와서도 빨래며 동생들 숙제, 씻고 재우는 것까지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돈벌이가 힘들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너무 힘에 부쳐 아버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간 적도 있지만 공장은 이미 문을 닫고 근처 사장님 말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무렵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살던 집이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고 당연히 저희 식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과 살림살이는 버리고 처분하고 당장에 옷가방과 책가방만 들고 어머니 친구분 집에 며칠 살게 되었는데 평생 살아보지 못한 깔끔한 아파트여서 들어간 순간 동생들과 동시에 와 하고 탄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였고 어머니에게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마련하라며 요즘 대출도 많이 나와서 괜찮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친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부동산에서 일을 도우면서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 점점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면서 청약을 넣었던 통장으로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을 은행의 빚으로 샀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남의 말 한 번 듣고 빚 2억 정도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상승세를 이어갔고 불과 2년 만에 아파트 시세가 3억이나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친구 아주머니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노동으로 고생하던 그 어머니의 눈에 빛이 반짝이며 밤새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저는 뒤늦게까지 못했던 공부를 하며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2명의 여동생들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3남매는 어머니의 든든한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나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생들도 다들 성인이 되어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정도 이루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신은 존재하긴 할까요? 이제 행복만 꿈꾸며 누리면 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담배 한번 펴보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아두신 돈 천천히 쓰면서 남은 생을 살면 되는데 암이 찾아왔고 저희 동생들과 가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나 괜찮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거라.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나에겐 그저 조금 일찍 찾아온 것뿐이란다. 라며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치료도 받으시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고 때로는 동생들이 교대로 어머니와 병원을 찾기도 하면서 저희 남매는 2년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드렸습니다만 상태가 좋아지셨던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알아누우신 이후로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말도 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 달을 힘들게 더 사시다가 최초 암 진단 후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친척 지인분들을 다 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계시는 한 지인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양반 바람 피운 여자랑 지방에 내려가 공장도 차리고 한동안 잘 사는 듯 하더니만 어느 순간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 그 이후로 사업도 망하고 뭐 돈도 못 버는데 어느 여자가 달라붙겠어. 그 후로도 줄곧 혼자 노숙자처럼 살아오다가 아마 지금도 자기 혼자 쓸쓸하게 지낼 거야. 그렇군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랑 여동생들 결혼식 사진을 내가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그걸 보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 그러다가 사진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하더라고. 솔직히 자식인데 그래도 보고 싶겠지. 저희 삼남매는 앞으로 아버지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정환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비인데 그동안 저희랑 저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절대 그 인간 볼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 우리를 버리고 나간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거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언대로 저희 삼남매에게 재산을 남기셨고 저희는 그 절차를 받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환아, 잘 지냈니? 중년의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고 노쇠한 목소리였지만 그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니 연락을 왜 한 걸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건가 싶었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막내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어. 나한테도 왔었어. 그냥 전화 끊어버리지. 설마 대화했니?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봤더니 엄마 재산을 자기가 반 가져갈 거래, 그 인간이. 혹시 아버지 노릇을 이제라도 하려는 건가 했던 제 자신도 무색해졌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지인분 통해서였을까요?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아놓았던 것을 듣고 자기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럴 것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저희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한 가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유 재산과 보험금 등을 확인하면 20억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의 50%가 자기 것이라면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저희는 엄마를 2번 죽이는 거라며 10원 한 푼 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소송을 통해 그동안 아버지가 20년간 가족을 버리고 나가서 생활비도 안 준 것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점,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들과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지난 2년간 저와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간병을 해드리고 한 것들에 대해 저와 동생들에게 80%까지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80%를 제외한 남은 4억에 대해서 유산 상속, 집은 남편 1.5배, 자녀 1의 비율에 맞춰 아버지의 비율인 8,800만 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 2분의 1이 인정되어 4,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판결에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한 10억이라는 돈에 비해 매우 적었기에 분노했지만 반대로 저희의 입장으로 볼 땐 어머니의 피 같은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그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에 화가 나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처자식 버리고 나간 아버지라는 인간이 20년 만에 나타나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에 손을 댄 이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4,4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라고 해요. 그게 평생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인간 말종 같은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지켜내고 고생하신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가을에 결혼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할 여자친구가 최근까지 자취를 했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쓰던 가전제품을 전부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취집에 혼자 지내며 그 가전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신혼집을 예정보다 조금 빨리 마련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80%를 보태주고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으로 보탰습니다. 여자친구도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집 구하는 문제는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슬슬 가전제품을 채우자고 했더니 자기가 쓰던 가전제품을 다 가져올 테니 김치냉장고 하나만 사자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너만 쓰던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쓰던 건데 좀 그렇지 않냐. 웬만하면 좋은 걸로 사서 오래 쓰자고 했더니 아깝다면서 이걸로 쓰자고 하네요. 그럼 이걸 버려? 아깝게? 딱 이렇게 말했어요. 냉장고도 양문형 아니고 TV도 평면은 평면이지만 조금 오래된 스탠드형이고 세탁기도 통돌이 세탁기이긴 한데 빨래도 잘 안 빨리는 드럼은 싫답니다. 친구가 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중고를 샀는지 연식이 더 되어 보이고 알 길이 없네요. 그러다 조금 다투기 시작했고 왜? 너네가 쓰던 밥솥까지 가져오지? 라고 하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네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조금 유치한 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생색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할 집이 조금 넓으니 그럼 평수를 확 줄여서 맞춰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네요. 살면서 하나씩 채워나가야 된다면서요. 아무튼 답은 안 나오고 둘 다 언성이 높아지다가 나중에 흥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차 할부값이 1년 남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일시불로 다 갚고 들어오래요. 결혼하면 같이 탈 건데 같이 갚는 게 빠르지 않냐고 하니 아니래요. 내가 산 차라고 저보고 갚으래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왜 우리 집에 해준 집은 덥석 받고 김치냉장고 하나 사오려고 하는지 진짜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허무하기까지 하더군요. 여자들의 로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혼집이나 방을 꾸미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화려하게 깔끔한 그런 가전제품 욕심이라던가 제 여자친구가 그런 욕심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혼자 사는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빨리 들어가 살자고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꽉 막힌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중고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아끼고 살면 좋죠. 하지만 남이 쓰던 거, 특히 집에 들일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건 왠지 찜찜한 기분마저 듭니다. 장가가면서 내 스타일대로 고르고 예쁘게 집을 꾸미고 사는 것은 여자들만의 로망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실증이 날 때마다 새 것을 산다든지 비싼 것만 좋아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중고에 대한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 솔직히 짜증이 나요. 결혼마저 확 엎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후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냉전 상태였고요. 저는 일단 생각하느라 연락을 안 한 상황이었고 답답해하는 여자친구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데리러 오라는 말에 그냥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나오긴 나왔죠. 만나서 커피 시키고 아무 말 없이 날도 추운데 차는 왜 안 가져왔냐길래 할부금 갚을 돈이 없어서 그냥 차 팔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하는데 왜 상의도 없이 팔기로 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단 대화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쓰던 거 신혼집에 드리는 거 아무래도 안 내키니까 정 아까우면 다른 사람이라도 쓰게 중고시장에 팔고 그 돈 보태서 혼수해. 그게 좋겠다. 누가 이런 걸 중고로 사? 원래 버릴 때는 똥값인 거 몰라? 그럼 누가 그런 걸 신혼 살림으로 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나는 싫으니까 갖다 팔아. 싫어. 이건 내 물건이야. 그럼 혼수 비용 어차피 있을 테고 앞으로 살면서 하나씩 채워가자고 했으니까 그걸 일단 우리 공동 통장에 넣던지 우리 엄마 주자. 엄마도 빚내가면서 집 해주신 거니까.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뭐 해줄 거야? 우리 엄마는 집 해줬는데 장모님은 나에게 뭐 해주셨어? 진짜 유치하다. 원래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집은 받아야 되는데 혼수할 생각은 없고
차 할부금은 나보고 갚으라 해놓고 그게 계산적인 게 아니야? 또 결혼해서 차는 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수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최대한 아끼며 살자는 거야. 다 오빠랑 나 잘 되려고. 그럼 우리끼리 대출받아서 집 사자. 같이 갚아 나가자. 해주신다는 거 왜 안 받냐.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여자도 웨딩 촬영 알아보고 스튜디오랑 드레스, 메이크업, 식장 알아보는 거 너무 힘들다. 그거 하는 것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든다. 오빠는 일 핑계 대면서 나랑 알아보러 다니지도 않는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대화라고 생각해서 여자친구한테 근데 내가 내 친구 플래너 하니까 거기다가 맡기라고 하니까 네가 싫다고 했잖아. 그럼 1,000만 원 나한테 줘. 내가 네가 말하는 것 알아서 할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다.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이 장난이냐고 어찌 그런 말 쉽게 하냐고 또 화를 내는 둥 진짜 애가 조울증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나 혼수 해갈 테니 이번에는 예물 늘리자. 받을 거 다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대신 집값의 몇 % 예단비 드려라. 그게 정석이다. 내일 엄마한테 말해놓는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연애할 때 항상 적금 넣고 청약 넣고 생활비하고 하느라 돈 없어 힘들다 하길래 그래도 절약하고 알뜰하게 저금하고 잘 사나 싶었는데 솔직히 정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 와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 하길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니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 우리가 받고 자기가 혼수 해갈 테니 예물 예단 확실히 하자고 대신 예단비 드릴 테니 꾸민비 확실히 말씀드리라고 하길래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느낌상 자기 친구들한테 제 욕 우리 집 욕하면서 얻어 들은 게 꾸민비 핑계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은지. 저는 32살이고 여자친구는 27살입니다. 연애는 10개월 했고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 혼자 살기 외롭다 하여 그러자 한 것이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방문 판매하는데 동생 선물로 화장품 알아보다가 팔아주자 해서 화장품 샀다가 친구 와이프가 고맙다며 소개해준 게 지금 여자친구였습니다. 같이 방문 판매 일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고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고 소개받았는데 내가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 욕도 안 하는데 착하기는 개뿔입니다. 방문 판매 그만뒀을 때 생활비 준다고 했을 때도 부담스럽다고 안 받고 열심히 다른 일 하고 진짜 성실한 줄 알았는데 다 연기였던 건지 친구한테 말했더니 헬게이트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냥 짜증이 납니다. 연초부터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이건 여담인데 보통 여자들 오부 많이 한다고 하길래 너는 오부하고 나는 반지 잘 안 끼니까 큐빅 하겠다고 하니 그럼 거기 아낀 돈 더 보태서 자기 1캐럿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넘겼는데 저것도 진심이었겠죠. 무섭습니다. 아끼고 잘 살자는 말 뒤로 자기 실속 챙기는 모양새가 말이죠. 여자들 다 이런 건 아니겠죠. 후기입니다. 코맹맹이 소리로 전화와서는 양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이러냐. 내 주변 우리 결혼 축하해주고 다들 청첩장만 기다린다. 이거 불효다. 이런 소리 하길래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 스드메 합쳐서 300만 원이면 떡을 친다는데 너는 1,000만 원 든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너 비리는 거 내가 모른 척하니까 진짜 모를 줄 알았냐고 하면서 떠봤는데 자기가 사기를 크게 당했다며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면서 코를 틀어막고 울더라고요. 아 그러냐. 요즘 법 잘 되어 있으니 소송 걸어서 꼭 받길 바란다고 했더니 한동안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해보자. 눈물 콧물 질질 짜내며 빌다가 오빠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시간 돈 낭비 모든 보상 톡톡히 받을 거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혼인빙자? 그 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그거 폐지됐으니까 잘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럽게까지 안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나름 사업도 하고 먹고 살 만큼 벌다 보니 말 그대로 나를 이용한 건지 10개월 연애한 기간까지 이젠 의심이 되고 나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지금 여자친구 집에 있는 내 물건 몇 가지와
제가 심심할 때 쓰라고 탭하고 노트북 등등 오늘 가져오라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나면 끝도 없이 매달릴 것 같아 택배로 보내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최대한 안 마주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원래는 피부샵에서 마사지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하면 피부 관리샵 차리겠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전에 화장품도 만져보고 써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껴보고 싶어서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솔직히 남자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저는 관리샵에서도 백화점 화장품을 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비싸구나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이도 먹어가고 결혼은 생각이 조금 절실한 면도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연애하는 동안 등쳐먹히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방, 지갑 뭐 이런 선물 하나 안 해줬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결혼을 해야 하니 본색을 숨겼던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고 처음에 실망과 배신감에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분노로 바뀝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 해달라며 티파니 반지 해달라길래 저는 티파니 반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뭐 사달라 뭐 해달라고 했던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해주자 하는 마음에 플래너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가격 듣고 놀랬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선도 있다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했는데 여자친구가 말하는 반지는 100만 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미안해하면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미루자. 그리고 프로포즈를 먼저 해달라는 여자가 어디 있냐. 내가 때 되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넘어갔는데 12월 31일 여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1월에 꼭 반지로 프로포즈 해달라며 프로포즈 준비하는 동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티파니고 뭐고 그런 건 워낙 일반 서민들한테는 돈 낭비인 것 같아서 핑크 골드로 작은 반지 준비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걸 줬다면 완전 10원짜리 구리로 봤을 겁니다. 이쯤에서 더러운 꼴 더는 안 보고 끝난 것도 다행이고 계약금만 날린 것도 처음에는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잘 돌려 말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알뜰하고 착한 사람이고 칭찬 많이 했었는데 실망하시겠죠? 그리고 친구 와이프한테 이러한 상황만 설명하고 그래도 주선자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 와이프도 매출 정리하다가 알게 됐는데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면서 방문 판매하면서 사업자 신청을 내는데 본인이 지금 대출도 있고 본인 명의로 통장이며 사업자를 내지 못해서 다른 친구 명의로 사업을 했고 정해준 매출을 올리지 못해 퇴사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구가 의료보험 문제로 회사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빚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 와이프도 2일 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미리 땡겨둔 제품 회수해야 돼서 매출 정리 겸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알았답니다. 왜 늦게 말했냐고 하니 제 친구한테 저희 얘기 듣고 시점이 애매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네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저야말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는지 10개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그렇다고 완전 애송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동안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한번 돈 얘기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가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고 혼자 집에 산다고 했었는데 그 집 보증금도 친구 돈이라 빨리 빼줘야 한다며 계속 결혼을 보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없는 애가 어떻게 결혼을 하려나 했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이 예탁으로 지금 당장 못 빼니 빌려달라. 결혼할 때 다 가지고 갈 거라고 하길래 집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말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정말 묶여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어디 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여자를 믿겠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연애하면서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직장을 여러 번 옮겨도 빨리빨리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가방, 지갑 뭐 하나 사달라는 말 없었고 회사 사람들 도시락까지 싸다 주고 정말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런 거지 같은 결말을 불러오다니요. 지금 친구 와이프가 주선해줬다는 이유로 제 친구가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있고 여자 하나 때문에 친구 와이프도 제 친구도 다들 서먹해지고 친구는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부디 저 같은 남자분 없길 바랍니다. 아니지, 제가 무식했던 거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한동안은 정말 여자를 못 믿을 것 같습니다.